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환율 그리고 집값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아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금리 동결에 한몫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하느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분석까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금통위가 열렸잖아요. 네. 기준금리는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장이 2.5%로 동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통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다음 금리 결정은 1월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5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네. 4연속 동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하하지도 못하고 인상하지도 못하는 네.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월에 하고 6월하고 9월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 8, 10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4번 네. 연속해서 동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동결한 배경을 이제 앞서서 잠깐은 좀 얘기 나눠봤는데 좀 자세히 좀 짚어봐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네.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한다. 네. 하나는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네.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근데 물가 안정 목표나 경기 안정 목표, 특히 경기 안정 목표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2.5%의 기준금리는 한국 경제에 좀 부담이 되죠. 네. 예,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금융 안정, 네. 특히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지금 환율 불안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정말 환율을 1,500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수 없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금융 안정 관점에서 대내적인 상황, 주로 네. 부동산 시장이죠.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네. 금리 인하를 또 추가적으로 단행한다면 여기에 기름 붓는 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의 스탠스를 갖고는 있지만 두 가지 환율 불안과 서울 아파트 가격 이 불안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와 내년의 실질 GDP 전망치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씩 좀 더 들여다볼까요? 올해 성장률을 종전까지만 해도 0.9%로 전망했었어요. 그랬었죠. 네. 예. 근데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물론 네. 1.0%도 치욕적으로 안 좋은 경제인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0.9나 1.0이나 큰 차이는 차이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네, 여기에 뭐 제가 의견을 좀 보탠다면 정부의 굉장히 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확장 정책으로 1%를 방어해냈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2026년 성장률조차도 종전 전망치보다는 상향 조정해서 1.6%에서 1.8%로 그렇습니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죠. 조정한 거죠. 예, 그것도 예. 역시 2%라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네. 기준치를 밑도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경제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좋죠. 네.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전망치 나온 게 그러면 이제 하는 전망치 외에 뭐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뭐 KDI라든가 또 최근에 또 IMF 이런 데서 네. 내놓은 거랑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방향성 면에는 큰 네.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IMF 같은 경우도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하고 있고 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보고 있는데 네. 그 방향성 흐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전망 시점에 따라 가정을 달리하기 때문에 전망치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뭐 대동소이하고 큰 흐름은 올해가 정말 어려운 경제였고 내년은 기저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장률 올라가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워낙 나빴으니까. 예. 네.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어쨌든 좋아지는 어떤 경로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기초 맞겠습니다. 효과도 있지만은 또 그래도 좀 뭔가 좀 좋아질 거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출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내수가 좀 좋아진다던가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전망치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관세로 인한 그 대외 부문의 아하, 불확실성. 네. 이게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되는 흐름인 거예요. 네, 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긴장했었던 네. 관세 때문에 긴장했었던 그 시점은 올해 아마 내내 관세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긴장감이 집중됐었던 시점은 4월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판넬 들고 상호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엄포했던 네. 예, 그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또 한미 무역 협상도 체결됐기 때문에 네. 대외 불확실성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네. 뭐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의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네.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좀 위축될 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내수 경제 회복세는 뚜렷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하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후년 27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9%로 처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러면서 3년 연속 좀 2년 연속 나아지는 거로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성장 흐름 경로를 보면 25년 올해가 거의 바닥이고 26년, 27년이 좀 나아진다. 그러나 나아지지만 그렇게 회복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게 맞아요. 체감은커녕 굉장히 골목상권 힘들고 자영업자들 그렇죠. 힘들어하는 분들 무척 많으시거든요. 어쨌든 극단적으로 어려웠던 구간보다는 나아지는 건 맞지만 네.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거나 이런 체감할 만큼의 회복은 아닐 것이다. 회복은 회복이지만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게 가장 이 숫자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수출이 잘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수 이런 부분요.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판단하세요, 교수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회복되지만 체감 경제는 도저히 회복을 못 느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반도체나 자동차 네. 우리 핵심 주력 수출 품목이 수출이 잘 돼서예요.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슈퍼 강달러 현상 속에 수출업체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네. 근데 수입업체들 주로 네. 누가 수입합니까? 중소기업들이에요. 네. 중소기업들이 너무너무 죽을 맛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실물 경제는 다소 회복되는 흐름일진 몰라도 네. 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나 내수 경기는 너무 힘들죠.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기름값은 올라가요. 국제 유가는 안정화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네. 서민의 체감 물가는 안정이 안 되고 네. 서민의 경계는 회복이 도저히 안 되는데 네. 오히려 수출업체들,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와, 강달러야. 이 교육 조건이 너무 개선되고 있으니까 네, 좋은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수출업체는 웃고 수입업체는 우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고용이라든가 투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죠? 네. 고용 지표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해 놓은 상황하에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자, 고용은 항상 투자의 함수예요. 그렇죠. 기업들이 신규 투자할 때 네. 그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네. 뭐 안타깝지만 우리 고용 자체가 회복될 거라는 전제를 갈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경기적인 측면이고요. 네. 거기에 구조적인 요인들도 많나요. 네. 구조적인 요인이 바로 AI 시대, 피지컬 AI 시대. 네. 제가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선할 수도 있는데 신선한 충격이죠. AI를 많은 기업들이 확대 적용하다 보면 과연 장년층의 일자리를 줄일까 청년층의 일자리를 줄일까. 많은 분들이 장년층의 일자리를 줄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역량인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연구 부문에 역량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AI 활용 능력을 배우는 건 오래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청년층이 AI 활용 능력은 높을지 몰라도 경제를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기업들이 장년층에게 중장년층에게 AI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네. 요구하고요. 네. 소위 보조원, 연구 네. 보조원이라든가 청년이 갈 만한 일자리의 영역은 네. AI로 AI가 대체하는 대체할 거예요. 수 있다. 그래서 국내외 많은 컨설팅 펌들이 네.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네. 리서치 어시스턴트, 네. 연구 보조원을 뽑지 마라. 지금 뭐 회계법인 이런 데서도 AI가 그렇습니다. 많이 대체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요. 그래서 AI를 적용하고 예. 시니어 연구진들이 AI를 활용하는 도움을 방식. 받아서, 네. 그러면 누구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청년층? 연구 보조원으로 먼저 일을 경력을 갖고 싶은 청년층에게 일자리가 안 주어지고 네. 사실 기업들이 일자리 채용 건수가 얼마 없으니까 네. 또 기왕 채용할 거면 경력직을 원해요. 바로 써먹을 사람.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일자리의 기회, 소위 경력을 쌓을 수 갖출 있는. 기회마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고용이 좀 안타깝게도 암울한데 네, 네. 유독 청년들에게 그 고용은 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 이런 것도 대내적으로 국내에 사는 게 좀 힘들어진다 보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렇죠. 데다가 AI 시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래서 거잖아요. 가볍게나마 우리 청년 여러분께 네, 어떻게. 작은 조언 드리면 네. 내가 AI를 잘 다뤄. 그러니까 나는 인재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디폴트예요. 기본이에요. 기본값이에요. AI는 당연한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잘해. 요즘은 뭐 근데 다 영어를 잘해요. 다 잘하거든요. 다 잘해요. 예, 이런 것처럼 예. AI를 잘하니까 역량이 있는 게 아니라 AI는 기본이고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 이게 여러분들의 취업문을 그래도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 의견드립니다. 기성세대로서 그 청년들에게 어떤 그 사회를 물려줘야 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네. 대목입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그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 또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끝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짚어봤는데 네.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물론 대중들의 기대는 그러해요.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한 전망을 환율이 다소 안정화될 거야. 네. 예를 들어서 뭐 1,400원 초반, 1,350원 정도를 향해서 환율이 안정화될 거야라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림 그리시면 좋겠고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네. 2.5%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2%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안정화될 거라는 전제가 깔릴 때 네.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사이클을 좀 멈출 때 좀 어느 정도 신호를 덜 가질 때 그럴 때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한국은행 금통위 6인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을 의견을 드리면 네. 향후 3개월 동안 금리 동결이 맞아 3명, 금리 인하가 맞아 3명. 요 정도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흐름은 나름 가져가고는 있으나 네. 환율 안정이나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 이 여부를 지켜보면서 안정이 된다.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단행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과 그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긴 합니다만 네. 금리 정책만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네. 지금 1.5%포인트예요. 네, 네. 근데 최고치가 2%포인트였잖아요. 네.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네. 우리는 5월 이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기준금리 격차만 보면 네. 이렇게 강달러가 더 약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기준금리 격차만 보면 네. 오히려 좁혀져 갔으니까 기준금리 격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 부분을 저는 여러 분석을 다 해봤는데 이유를 댄다면 100가지일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몇 가지 그런데 말씀해 주시면. 한 가지만 네. 강하게 드린다면 바로 유동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네. 그 M2 증가율이 네. 지금 4.8%예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있어요. 뭐가 4.8%? M2 증가율. 증가율이 언제 대비 언제 4.8%?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네네. 지금 마지막 기준 데이터가 네, 네. 4.8% 속도로 M2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네. 유동성이 증가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요. 네. 9.1%입니다. 그리고 총 GDP 대비 차지하는 광해통화 M2의 비율이 네. 한국이 2배 더 넘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미국보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더 우리는 유동성이 예.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네, 유동성 유동성을 공급 흡수해야죠. 속도를 줄여야 된다. 속도도 줄이고. 예. 흡수하거나. 네. 그런데 앞으로 전망할 때 예. 유동성을 가지고 판단해 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의견 드려볼게요. 환율 전망하는 시간 아니지만 네. 환율 전망할 때 이것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26년에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질까? 한국이 더 빨라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만큼 더 강하게 유동성 공급을 단행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네. 이제 25년 하반기 26년은 네. 근거 하나만 되면 네.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을 종료해요. 미국이. 지금도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양적 긴축을 종료해요. 네. 유동성 공급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겁니다. 하더라도. 네, 네. 예, 많이 할 수도 없고요. 해봐야 0.5% 포인트예요. 근데 미국은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예요 기준금리가. 네. 근데 목표하는 기준금리가 2.5에서 3, 4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훨씬 빠를 것이고 더 많이 할 것이고 네.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연준 의장의 교체가 있어요. 내년 5월인가요? 그렇죠. 네.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까지인데 네. 지금 현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차기 연준 의장이 해시 패시트. 의장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 네. 그러면 트럼프 트럼프의 대통령이 의지만큼이나 원하는 쪽으로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해시 지금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역할이에요. 네, 예, 네. 대통령실에.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네.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아, 말고요. 네. 앞으로의 한국 금리 인하 속도보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를 것이고요. 금리 차이도 줄어들 테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금리 인하 속도는요. 예.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빠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빨랐어요. 네. 스위스 제로 금리예요 지금. 스웨덴, 캐나다, 유로존 세계 많은 국가들의 금리 인하 속도 더 빨랐던 거고 네.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환율이 네. 달러의 약세화가 더 진전될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1,350원을 향해 갈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전망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는 뭐의 속도가 더 빠를까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뭐 일본 같은 경우 대규모 경기 부양책 내놓고 있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좀 긍정적인 전망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이거 여쭤볼게요. 최근 국민연금이 이제 환율 방어 협의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꽤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 방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네.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 못을 박으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동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법이 있거든요. 국민연금법. 네. 그 국민연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도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영해서 1,322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잘 운영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추자. 이런 게 목적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그 1,322조의 일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매도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환율을 조정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기금을 잘 운용해서 1322조가 아니라 1400조, 500조로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환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정한 수준의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과정 하에서 네. 국민연금이 나름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지 네. 1322조의 일부를 활용해서 달러에 매수 매입을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견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 앞으로 금리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1,450원을 넘는 수준 혹은 1,400원대를 유지하는 수준 이런 환율의 움직임이 그렇게 유지만 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되는 것, 충분히 안정화되는지를 확인하고 그제서야 천천히 금리 인하하는 게 맞겠다. 근데 우리나라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미국도 2.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네. 환율의 안정화는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상황을 전제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점진적인 신중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